반갑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오전 박영식 라이브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권익위원회입니다. 이번 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총괄하면서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실무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듯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힘든 실정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디올백이 김건희가 대체 뭔데 평생 공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이리도 힘들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 디올백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하는 권익위의 부위원장 또 위원장은 직권을 넘어 온갖 강압과 강요를 혹시 이 분에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권익위 스스로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것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린 6월에 이 권익위의 무책임한 결정, 참혹한 결정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고 국민들은 질타를 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보도가 11월 27일에 있고 나서 권익위에 신고가 된 것이 바로 이윽고 있었던 일일 텐데 6개월을 질질 끌다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종결 처리를 한 것이고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통령의 신고 여부, 관련자의 조사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권익위에 나와 있는 누리집에는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된 다른 법 적용 여부 또한 권익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대목이 양심에 찔려 괴롭고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마저도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권익위라는 기구 자체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기구가 아닐런지. 이뿐만 아니라 각 부처, 국가기관의 기강회의 문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적절성 문제는 여전합니다. 특히 국방도 엉망입니다. 최근은 군의 대북 정찰 자산이 북한에 해킹됐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군 내부는 현재 하극상 문제로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이 부처의 분위기가 마치 정상이라도 된 마냥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했더군요. 정말 이번 주도 지난주도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씁쓸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8월 10일 라이브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좀 청명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요일이 좀 더 활기차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여러분들 대화창 또 어디 갔대? 나 정말 여러분들 대화창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짠. 그래서 MB하고요 만난대요. 뭐, 승열이가 날 초청한다고? 응? 그 형님,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또 이 소맥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지고 또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쩝.
좀 그래요. 저는 인간적으로. 뭐 이분들 만나시는 거 사실 저는 큰 관심은 없어요. 큰 관심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죠? 뭐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근데 뭐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이제 그 우리가 보면 뭐 원전 얘기? 원전 관련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고 하는 뉴시스의 전망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사 말미에 보면 이렇게 원전 관련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라고 뉴시스만의 전망을 다뤄놨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히 관심 가져줄 만한 사안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냐? 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난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의미를 두는 거 그거는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관심을 갖고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차치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특수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이 왼쪽에 나와 있는 분을 어떻게 했다? 범죄자. 아니 수사한 거 아닙니까? 수사해서 기소하고 구속시키고 빵에 보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공격한 사람, 여긴 방어한 사람이고 구원이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 분이 자신의 정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스템을 쌓아가면서 주요 인사들을 전부 다 누구를 데려갔다? 이분의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기도 하지만 MB 시즌2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난다는데 어떤 의의를 둔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수 관계성을 고려하면 요거 의미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왜 지금 만나는 걸까? 왜 지금 만나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여기 그 요약본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22년 12월에 MB는 사면 복권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년 반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 8월에 부친상 조문했을 때 요때가 이제 뭐 공식적인 만남인데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겠죠. 윤기중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방문을 한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비서진들한테는 당연히 미리 알려지는 문제이겠지만 이거를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마치 예상한 듯이 누구를 미리 초대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상을 치르는 문제는요. 그래서 이때는 뭐 당연히 응당 나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 도리상 예의를 다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하게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제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게다가 또 부부가 만나는 자리예요. 예. 성함이 이윤옥 씨인가? 아무튼 우리 마누라하고, 응? 우리 뭐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자리도 있을 거고 부부가 만나는 거니까 뭐 대통령이 좋아하는 여러 음식들을 나누면서 뭐 과음을 하진 못하더라도 연배가 있으셔서 지금은 제가 뭐 MB 대통령이 술을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못 드시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보양식 좋아하시고 뭐 소주도 뭐 괜찮아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뭐 연배 차이도 좀 나고 음주량의 차이가 주량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뭐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서로 조언을 주고 받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사람의 공통점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단 집권 3년 차로 봤을 때 국정 지지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데 좀 있어요. 물론 이명박이 좀 더 높긴 합니다. 윤석열이 더 오히려 낮아요.
시기별로 여론조사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집권 3년차 MB와 집권 3년차 윤석열 대통령은 큰 간극은 없지만 어쨌든 MB가 좀 더 높다라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 국정 지지도의 공통점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집권 초반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어떤 반대가 좀 심한 대통령이다. 뭘 하면 여론이 반대한다. 이제 그 대목은 있고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 간의 어떤 갈등 구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정권의 일방 독주와 어떤 민심의 거부감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되는 고민점은 아마 집권 3년차 MB 당시와 지금 집권 3년차 윤 대통령이 아주 유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하셨습니까? 아, 형님. 아, 제가요. 이 역시 대통령이란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에? 아니, 우리 형님도 그러셨잖아.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엄마, 그렇지. 응. 억수로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실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집권 초반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대세론에 입각하여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야당 대표와 야당 대권 후보와 엄청나게 좁은 차이로 승리해서 어렵게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형 자체는, 여론 지형 자체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는 있겠죠. 아니 형님은 그때 누구였어요? 상대방이 그 정동영 씨 아니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대통령이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핑계댈 게 없죠, 이명박은.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던 상황에서 출발한 불리한 지형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거리는 있을 수 있다. 부정적 여론의 직격탄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총선 패배까지 이미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 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 기조의 전략을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이명박은요, 촛불 시위 이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야권의 반대가 심하거나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특검을 수용한 적도 있는 사람이고 사과라는 걸 해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심지어 총선으로 패배했는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저는 물론 고맙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밥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명박이란 사람이 그래도 나를 풀어줘서 고맙고, 이 윤 대통령의 성정을 이미 주변에 있는 참모 내지는 보좌하는 사람들한테 안 들었겠어요? 장제원이니 권성동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MB 라인에 있는 여러 참모들에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절대 조언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가보셔야 윤 대통령이 혼자 59분 얘기할 테니까 그냥 조언 같은 거는 적당히만 해주시고 너무 어떤 진정성을 담아서 해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뭐 이명박이 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조언을 해준다고 자기 에너지까지 소비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좀 바라는 것은 그 어떤 원로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MB가 이제 그 성대모사 때문에 많이 친근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빵에 갔다 왔고, 그래서 더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면 나는 그래도 좀 홍준표가 그때 단독으로 그 밥 먹고 했을 때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사 선배로서 검사의 기질을 좀 버려야 된다. 정치를 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홍준표가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어준 것도 고맙고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고, 아니 풀어준 거를 다시 빵에 넣을 수는 없잖아.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검찰이 수사하겠어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뭐 특검 가자고 특검법을 뭐 여당한테 발의해달라고 하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시원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소신 발언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도 막 사과를 하고, 특검도 막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어떻게 지지도를 올렸는지, 아까 뭐 동해 유전 개발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 말고, 그리고 지금 국정 지지도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독립기념관장 이슈라든지 이진숙 이슈라든지 뭐 이런 대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지를 저는 MB가 과감하게 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바람이에요. 하지만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그건 이제 그 현실적인 판단이고. 자, 그리고 차이점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와이프에 대한 차이점이 있겠죠. 뭐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도 어떤 사치품이나 명품을 좋아한다는 건 공통점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현재 김건희 여사가 소위 공개 활동을 하거나 비공개로 가장한 공개 활동을 하거나 국정 운영에 실제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윤옥 여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뭐 물론 김윤옥 여사를 어떤 대상으로 한 의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김윤옥 여사가 김윤옥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거나 김윤옥 여사라는 사람이 실제 야권으로 하여금 의혹의 대상이 됐던 적은 있지만 이 집권 기간 내내 이렇게 문제가 됐던 영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또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은 두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운명 공동체인 것은 무엇이냐? 어찌됐든 뭐 이상득 세력, 뭐 이재호를 중심으로 한 친이 직계들, 이상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득이나 이재호가 다 알만한 사람들, 친이계들, 친이 직계 핵심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내각의 초기를 담당하거나 윤석열 집권 초반을 서포트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수석들 중에는 MB라인이라고 분류됐던 사람이 여전히 잔존해 있고, 지금은 조금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장제원이 보이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실세 친이계들 없이 국정 운영이 불가했던 초반, 게다가 지금 중반이라면 중반에도요 사실은 MB라인이라고 부를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또 만나서 풀어낼 과제들은 많이 있고 또 기댈 수 있는 현안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관이나 이념관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사실 MB 시절에 뉴라이트 사관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때 활동을 두각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또 뉴라이트 계열이 사실 역사적 폐기물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 폐기물들이 다시 지금 재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언을 구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언이든 아니면 청탁이든 아니면 뭐 로비든 뭘지 모르겠어요. 막 이 사람 말고, 막 저 사람을 막 갖다 쓰라. 난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바꾼다든지.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은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통치 스타일도 유사하지만 다만 그 과정이나 어떤 위기점들을 풀어가는 대목에서 이명박과 윤석열의 차이점이 있으니 그래도 좀 이명박에게 난 그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보다 좀 비교해보자면 좀 미안하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부만 하는 세력들한테 둘러싸여서 직진만 하지 말고, 나 때는 촛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뒤집어질 뻔했으니 당신은 지금 지지도 관리가 나보다도 더 안 되는 수준이라면 야권 쪽에서 또 들고 일어날 여러 집회들이나 이제 세력들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한 코어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문수.
우리 막 진숙이, 응? 막 잘하고 있다. 우리 이진숙 씨나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건 좋은데 어느 시점에서 탈출구는 필요하다. 탈출구는 필요하다. 내가 오랜 기간 여론에 반대되는 사람을 인사로 돌려쓰고 하다 보니 내 나름대로도 국정 운영에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나와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조언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공통점 저희가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평행 이론이나 뭐 일종의 평행 이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데칼코마니라는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이 정권 들어서 MB와 이렇게 많이 닮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닮았다고, 그러니까 닮았다, 다르다 이런 진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망과 바람을 좀 담아보자면 적어도 MB가 갖고 있었던 이제 와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일말의 희망. 그래도 국민 앞에 사과할 땐 사과했다. 이명박은. 여론 눈치는 봤다. 요게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특검 수용에 대한 문제도 어찌됐든 풀어나갔던 대목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때 검찰 역시도 이명박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 아들 수사라든지 이명박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검찰이 잡아넣기 시작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생리는 결국 그 검찰 조직은 아무리 정권에서 앉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검찰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특검보다 먼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시기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에서 4년 사이에 분명히 수사 카드를 만질지 몰라요.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조언도 가능하겠죠. 당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전향적으로 야권의 특검을 한동훈을 활용해서 조율해서 받아주든지 아니면 어느 수사 영역은 일정 부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임기에 위협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 봐라. 나도 어느 순간 레임덕이 이 시기에 다가오지 않았느냐 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조언해주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수용하고 따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목은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제 후원 계좌로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후원해주신 우리 익명의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우다님께서 사기꾼들의 합창이라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파란 웃음님께서 뭘 사과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래도 촛불 시위가 불거지고 광우병 관련돼서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고 경찰의 이 집회 및 시위대들을 과도하게 드잡이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이 집회의 물결이 엄청나게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 아침 이슬이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사과도 있었고 아들 관련해서도 사과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런 대목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던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집권 3년 차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는 걸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까요? 어떤 거 있나요? 여론의 압박이 뜨거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사과 저 딱 하나 기억나요. 딱 하나. 아니 개사과는 사과라고 할 수 없죠. 예,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엄청난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전 정화님이 맞추셨어요. 맞아요. 들끓기 전에 갑자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서 부산 엑스포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사과를 하죠. 예. 그게 사실은 오피셜한 사과였어요. 그거 빼고는 제 기억에는 없는데 대국민 사과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었던가요?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둘 사이에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경제 위기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2008년 금융 위기가 좀 촉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경제 위기가 왔었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시기였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라고 또 얘기하죠. 그게 막 불어오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환율 치솟고 코스피 추락하고 이랬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 와서 우리가 보면 코로나19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내외적인 위기들이 오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돼버리니까 또 물가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찾아오고 환율 상승하고 코스피가 추락하고 국내 증시 추락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경제 위기도 또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론에서 아마 요 기사 나온 이후에 원전과 관련된 인터내셔널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건 사실 죄송한데 개 같은 소리죠. 왜냐하면 이명박 자체가 자원 외교의 성공 사례를 남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 외교 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의혹만 무성하게 남기고 공사들 적자만 부채만 엄청나게 막 남겼거나 아니면 광산 관련해가지고 무슨 외교한다 어쩐다 뻥뻥거리고 터트렸다가 사실 망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자원 외교나 이런 걸로 국제 세일즈로 성공한 사람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명박이. 근데 어찌됐든 자신이 지금 체코 원전 수주라는 것을 지금 화두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막 뭐 24조 원이라고 부풀리고 이러는데 그것도 원래 공사에서 하고 있던 거에 숟가락 얹은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론을 호도할지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성과라는 걸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문제를 상담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던 아이고 제이스 쿠키님 이 화면이 불편하시군요. 그러면 없애드릴게요. 아니 뭐 자료 화면까지 싫다고 그러시면 방법이 없지. 근데 어쨌든 경제 위기에 대한 시기는 유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금융 위기,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그리고 전쟁의 위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 그리고 미국 외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실제 부시 대통령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 대통령이 휙휙 바뀌어 버리는 바이든에게 온갖 올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외교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에게 올인을 해버렸는데 트럼프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사실 국제 인사들을 만나서 어떠한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은 그래도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더 나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막연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언을 받거나 상담을 할 수는 있다. 다만 59분 대통령이 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고 얼마나 대답을 또 많이 들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 기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좀 다뤄질 것인가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외교로 국고 날려먹었죠. 난다님 자원 외교한다고 광물공사 파산시켰죠. 보따리님 아마 디올백도 저희 와이프의 이 부적절한 처신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죠. 징글징글하다. 체코 원전 수주는 양해각서 그냥 종이 껍데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쪽에서 추진했던 것도 맞고 공사가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통령이 숟가락 올린 것도 맞고요. MOU 양해각서라는 부분도 뭐 대충 맞아 떨어져서 24조 원 성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부풀려졌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다만 그 양해각서가 서로 뭐 양해를 구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성과라고 또 추켜 세워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아리백 시대에 석탄, 석유 이런 개발이 뭐 얼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대목은 친환경 에너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대목은 저는 늘 강조했던 대목이어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간의 어떤 만남, 요거는 주시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두 사람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댈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일을 당해보진 않은 사람이잖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윤석열 검사나 이제 수사팀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되고 형을 살았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는 방법 정도는 같이 나눌 수 있겠다. 그죠? 임기를 다 채우는 방법 정도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고 혹은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부적격할지 모를 인사들을 차용해서 빌려와서 그 자리를 앉혀놓고 여론의 반발도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가는 건데 저는 이 만남이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8월 15일 광복절 있잖아요. 광복절 행사가 저는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야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지점이 되기도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민 대다수와 갈등을 크게 일으킬 만한 폭발점을 가진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인사고 그리고 극우적인 인물들이 포진해 있을 지금 포진할지 모를 이미 포진되어 있다고도 보는 게 맞지만 더 많이 포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또 광복절 행사를 기점으로 좀 더 한 템포 느리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전 놓여 있다고 보는데 결국 MB를 만나서 뭐 역사관이나 이념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된다면 저는 잠깐 치고 빠지는 정도로 이 인사들을 활용을 해야지 당신이 이 인사들을 데리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거나 임기를 보장해주면서까지 국정 운영을 한다면 내가 아니라 응? 박근혜처럼 맞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원전 수출 경험이 아니고요.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들 말고 다른 이면들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을 반면교사 삼거나 아니면 내 임기를 반면교사 삼거나 아니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서 당신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지난 1, 2년간 제일 많이 들었던 건 MB계의 재집권이거든요. 요거는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될 사안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우리가 한동훈과 윤석열은 세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신의 그 어떤 지지 기반이라는 게 취약한 사람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의 힘을 빌려와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에 그럴 만한 대선 주자가 없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윤석열을 데려와 보니까 윤석열의 그 지지 기반이나
윤석열의 사람들이라는 건 전부 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윤석열의 유튜브 플랫폼, 유튜브 기반으로 실제 국정이 운영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치의 문외한들인 극우 인사들이나 아니면 검찰 인사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기반은 또 MB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집권 3년차 이후에 남아있는 선거는 재보궐, 지선, 그리고 대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선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봐줄 대선 주자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윤석열이면 그걸 노릴 것 같아요. 한동훈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한동훈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타협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고 심지어 형사 공동체라고도 봐서 뭐 하나가 드러나면 우수수 무너진다고 봐서요. 한동훈 대표를 죽이거나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가지 않는 이 두 갈래의 시나리오에서 엄청난 딜레마를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죽일 때 죽이더라도 완벽하게 죽여서 다른 대선 주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한동훈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쥐 죽은 듯이 살면서 후위를 보장받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은 정권 교체까지, 정권을 연장하는 방법, 재집권까지도 아마 함께 나누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보고 나서 딱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 제가 전에 시방쇼에서 신인규 변호사하고 함께 그 강의 프로그램 컨셉으로 했던 거 내용 기억나세요? MB계의 대선 주자를 세우려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 좀 나아가 볼게요. 오늘은 요 얘기까지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려면 결국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찍고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에요. 한동훈 불가론이 만약에 이제 여권 쪽에서 시작이 된다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몰아닥친다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한동훈 쪽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친윤과 친한계가 함께 공통 분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만약에 한동훈이 날아가 버린다면 갈 곳 없는 친한계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본다면 친이계나 친한계나 친윤계나 두루두루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홍준표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누가 있겠어요? 결국 오세이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두 사람의 공통 분모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하나 떠올려 본다면, 상정을 해본다면 실제 지금 떠올리는 사람은 오세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지금 나아가는 어떤 단계적 스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과 지선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성적이 처참하게 야당에게 깨진다라고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해보면, 그 대표로 대선은 어렵다라는 여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여권은 다시 당내 권력구도 재편에 들어갈 겁니다. 그 권력구도 재편에 들어가면서 또 각축전을 벌이겠죠.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주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딱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 많이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승민은 지금 세력이 너무 없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전 유 의원님을 싫어하진 않는데 세력이 너무 없다라는 평가가 너무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언론에 꾸준히 등장했고
서울특별시라는 시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자신의 어떤 조직력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친한계를 흡수하고 친윤계까지 접수하면 거기에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MB계까지 흡수를 해버리면, 원래 오세훈은 MB계니까 모든 세력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까지 나아간다면 대선 주자 옹립까지 두 사람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림, 뭔가를 주고받는다, 요런 상상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 요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요 얘기 정도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계속 치워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간간히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는 지금 뉴시스 단독이기도 하고 아직 쓴 곳은 없기 때문에, 기사를 쓴 곳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대거 귀환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과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거쳐 지나간 것 같아요. 충분히 거치고 지나간 것 같고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이제 그 의미는 퇴색된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MB 시즌2 내지는 박근혜 시즌2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여러 관료들, 김대기만 해도 MB계였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림이라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긴장할 만한 뉴스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한동훈 쪽에게, 한동훈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MB계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사람들 중에 친 MB계, 친이계라고 꼽힐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나요?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누가 있지? 이건 신인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떠오르진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줄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MB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되게 뒤끝 있는 분이잖아요. 신지호 그렇네. 신지호 말이 되네. 그리고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 고립작전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꼬꾸러졌을 때 친한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 대목이 있잖아요. 신지호 지금 조직부총장인가? 신지호 씨가?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지다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리면 그 이후에 한동훈의 사람들은 어디로 붙느냐, 누군가 붙긴 붙어야 되잖아요. 권력의 기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오세훈을 말씀드렸으니까 오세훈과 다리를 이어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 중에는 갑자기 떠오른 게, 정무부 시장으로 간 김병민 같은 사람은 친윤계를 오세훈과 이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의회 내부에서 오세훈과 또 친한계, 나락간 친한계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친한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오세훈과의 접점을 찾을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부에 이제 김재섭 같은 인물을 여의도의 연결 징검다리로 꼽고 있고, 원외 세력 중에는 아마 신지호 같은 인물이 친한계의 그 인물들을 대거 또 오세훈계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뭐 이런 게 좀 뭐랄까 좀 재미있는데,
나중에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구도 재편이 되느냐, 그리고 세력들이 유입이 되느냐를 보면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서울특별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는 너무 이번에 적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영리한 게 오세훈 시장이 간간히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누구를 서울시로 끌어와서 누구를 징검다리로 쓰고 또 누구와 또 가깝게 지내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누구에게 각을 세우느냐, 아직까지 특별히 오세훈 시장이 여권 당권 주자들 이 싸움에서 누구에게 각을 세웠다, 누구에게 확실하게 편을 들어줬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게다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MB계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이야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이걸 싹 그려놓고 보면 이 큰 판을 짜는 사람은 이명박, 이재호 이쪽 계통의 인물일 것이다. 그림 그려지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오늘 오전에 딱 단독을 보는데 다른 기사 못지않게 이제 요 내용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막연한 그림 정도만 그려드린 거고, 요 내용은 나중에 신인규 변호사하고 신인규 박영식의 신박한 시방쇼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주제로 다루자고 신인규 변호사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려 놓을게요. 왜냐면 제가 굳이 가까운 쪽을 따지자면 여당 쪽에도 가까우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MB계라고 따질 수 있는 분은 아니고,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맡아서 이제 용역 받고 스피치 컨설팅을 해드린 분이 국민의힘 쪽에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라인이어가지고 MB계는 아니에요. 또 이분들이 대구시와 관계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이번에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 중에는 대구 경북 라인이 좀 있고요. 영남 쪽은 대구 경북 라인이 주된 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친이계나 그리고 여권 구도나 이런 그림을 읽는 것은 저보다 신인규 변호사가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 민주당 쪽은 좀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이 좀 덜어 많이 있어서 그쪽이 오히려 더 설명드리기에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훨씬 더 괜찮은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봐요. 이번에 제가 못 맞췄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이실직고 했지만 김경수 복권 문제는 저 이거 몰랐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빨리 할지 몰랐는데. 예. 재미있겠네요. 기대됩니다. 빛나고 발간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뉴스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지 말고 재미있게 또 만나는구나 이 인간들이. 뭐라고? 여보세요. 그래 승열이. 밥 먹자고? 그래. 너 너무 좋지. 요렇게 통화를 하면서 여보세요. 예? 아니 대통령님 그걸 아셔야 돼. 응? 아니 제가 말해요.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이게 이 영남에 이게 횟감이 맛있어. 횟감이 맛있어. 리커버리님, 영식님과 질답하는 시간은 없나요? Q&A요? Q&A를 또 바라시는구나. 아니 질문 응답 Q&A는 이따가 하면 되죠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죠. Q&A 시간을 또 따로 마련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요. 아하. 이따가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